비 내리는 밤, 시골 마을의 한적한 기찻길 옆이다. 오랫동안 쫓아왔던 유력한 용의자가 눈앞에 서 있다. 박두만 용사는 그 남자의 얼굴을 소나기로 붙잡고 가만히 바라본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표정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때 새로운 결과가 도착한다. DNA 검사 결과, 이 남자는 범인이 아니다. 순간 박두만의 표정이 묘하게 흔들린다. 네가 범인이어야 하는데, 범인이었으면 좋겠는데, 미치도록 찾고 싶었던 범인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데, 하지만 아니라는 증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순간 박두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동안 자신이 잡으려 했던 것은 진짜 범인이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얼굴 하나였다는 것을. 수상한 인상 하나로, 단순한 의혹 하나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고 심증을 물증처럼 믿으며 가장 정답일 것 같은 범인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그게 그 시절의 스사였다. 과학도 체계도 없던 시절. 그가 처한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네가 정말 아니야? 확신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그럼 나는, 그리고 너는. 이 못 같은 일을 또 해야 한다는 자괴감 뒤로 박두만은 조용히 묻는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범인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나 같은 놈한테 걸려 괜히 고생한 너도 나와 똑같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청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 않다. 수사관들이 경찰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검사 주양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인다. 경찰이 불쾌해한다고? 그럼 일하지 말라는 거냐고. 경찰 기분 맞추느라 수사를 멈출 거냐고.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는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조직 내부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급 식당 테이블 앞에 서로 마주보고 앉은 한편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과 맞은편에 그 권력의 요구를 받아들여온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종종 들리는 말이다. 처음에는 그저 한 번의 부탁이었다. 조금 눈을 감아달라는 말, 조금 편의를 봐달라는 말. 그 정도는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라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부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 부탁이 요구가 되고 요구는 명령이 된다. 그때 상대가 조용히 읊조리는 말이 그것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경고가 담겨 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경계는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시작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일이 되고 어느 순간 받아야 할 권리처럼 여겨지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권력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말처럼 들린다. 돈이 쌓여있는 어두운 도박판 위. 카드 몇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방 안에는 숨소리까지 조용해지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 판에서는 카드보다 먼저 사람의 눈을 본다. 누가 흔들리는지, 누가 버티고 있는지 그걸 읽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판 전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느 순간 멈춘다. 더 볼 것인지 여기서 접을 것인지. 그 자리에 곤이라는 남자가 앉아있다. 처음부터 이 세계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돈을 잃고 분노와 집착 속에서 이 판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리고 수많은 판을 지나며 한 가지를 배운다. 이 판에서는 카드보다 먼저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을,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순간 판이 한번 크게 흔들린다. 지금 이 선택 하나로 모든 돈이 한 번에 오갈 수도 있는 상황. 사람들은 잠시 멈춘다. 하지만 곤이는 카드를 내려다본 뒤 아주 담담하게 말한다. 묻고 더블로 가. 그 말은 돈을 더 걸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 판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다. 조금 더 걸 것인지 아니면 지금 판을 접을 것인지. 그래서 이 짧은 말은 도박판의 대사이면서 어쩌면 삶의 어느 순간에도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다. 이미 시작된 길에서 조금 더 걸어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그 선택 앞에서 사람은 각자의 카드를 내려놓는다.
회색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이다. 조직원들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서 있다.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 남자는 이미 알고 있다. 여기서 살아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다. 그리고 담배 한 대만 피우겠다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에는 어떤 애원도, 어떤 분노도 없다. 그저 조용한 태도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순간에 화를 내거나 살려달라고 하거나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웃으면서 말한다.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이상한 말이다. 자기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남의 이야기하듯 날씨를 말한다. 그래서 이 장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태도라기보다 이미 그 세계의 규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인다. 이 세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죽음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언젠가 자기에게도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허세가 아니라 어쩌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말 같다. 한 걸음만 잘못 움직여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일지라도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면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방식으로 서 있겠다는 태도로 그 순간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마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1597년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한다. 7천량 해전 이후 수백 척의 배가 사라지고 바다를 지키던 군대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다. 남은 배는 단 12척. 적군은 수백 척의 함대를 이끌고 다시 바다로 올라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싸움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12척의 배로 거대한 함대를 막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바다를 포기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조용히 말한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것을 다시 바라보는 말이다. 12척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12척이나 남아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은 전쟁의 연설이라기보다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아직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수백 척의 적선을 마주한 한 장군의 말이면서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주는 말처럼 들린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내게 남은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편하게 싸워 쉽게 이길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미 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싸움이 아무 의미 없는 선택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지금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선택일 것이다. 지금 싸울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